네, 안녕하세요. 이번 3강 Recurrent Neural Networks RNN 강의를 맡은 아이쿠 1기 김민성이라고 합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이 강의의 앞부분이 지금 녹화가 잘 되지 않아서 다시 녹화를 찍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다시 녹화를 찍는 거라서 이제 뒤에 이어질 부분하고 조금 매끄럽게 연결되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고, 언제든지 모르는 점이 있다면 질문 남겨주시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제 지난주에는 CV에 대해서 배웠는데, MLP하고 CV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번 주에는 이제 자연어 처리, 즉 NLP에 대해 배울 겁니다. 이 AI에 대해서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이라면, 혹은 공부해 보지 않으셨더라도 어텐션이나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안 들어보셨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이 NLP에서 가장 중요한 논문 중에 하나가 이름이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 라는 제목인데, 그래서 이 어텐션이 대체 뭔가 잘 모르시더라도 이제 이번 주 목요일에 배우게 될 거고, NLP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비전과 NLP 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딥러닝의 좀 대표적인 두 가지 분야로 나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NLP는 조금 처음 들으면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D2D 목적에 맞게 최대한 어려운 내용은 배제하고, NLP가 어떤 흐름에 의해서 발전해 왔고,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모델, 즉 트랜스포머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트랜스포머가 가진 원리가 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번 주 강의를 준비했고,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만약에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제 CS224N 이제 스탠포드 강의를 기반으로 준비를 했고, 저희 아이쿠 2023년도 1학기 노션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제 CS224N 스터디를 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각 강의별로 준비해 뒀으니까, 그리고 제가 추후에 제가 준비한 강의가 몇 강이랑 연관이 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 혹시 저에게 질문을 주시는 게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혹시나 그런 아이쿠 노션 페이지에 들어가서 저희가 정리해 놓은 내용을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거고, 이제 전반부는 워드 벡터, 랭귀지 모델링, 그리고 RNN의 초반부까지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다시 녹화 중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이제 다시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LP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워드 벡터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제 컴퓨터는 모든 처리를 이제 숫자로 하고, 그 중에서도 0과 1만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컴퓨터가 우리 인간의 언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인간의 언어를 이렇게 숫자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도 같은 안녕이라는 말을 매번 다르게 이제 다른 숫자로 바꾼다면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좀 더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컴퓨터도 일종의 하나의 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이 사전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이 과거에 NLP에서는 이제 원핫 벡터를 이용했어요. 결국 이제 숫자를 표현하는 것, 물론 이제 좀 더 딥하게 들어가면 0과 1로만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좀 더 인간에 가깝게 표시하기 위해서 숫자로 표현된다라는 것만 보여주기 위해 이제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네, 과거에는 이제 원핫 벡터를 이용해서 단어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개, 고양이, 선생님, 학생이라는 이제 단어가 있다면, 개는 1000이라는 벡터로 표현을 하고, 고양이는 0100이라는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된다면, 컴퓨터 입장에서 개라는 이제 단어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1000으로 바꿔서 처리를 하게 된다면, 이제 컴퓨터 입장에서도 어떤 단어가 인풋으로 들어왔는지 쉽게 알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표현했을 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과거의 NLP에서 쓰는 방식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겠죠. 그래서 이 방식의 문제점은 일단 첫 번째 문제로는 이제 벡터의 차원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세상에 개, 고양이, 선생님, 학생 이렇게 4개의 단어만 존재한다면, 이렇게 4차원의 벡터로만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쓰는 단어의 개수가 몇 개인지 저도 모르고 당연히 쓸 수 없을 만큼 많은데다가 만약에 컴퓨터 입장에서는 단순히 한글이나 영어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언어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모든 세계의 언어를 이렇게 원합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존재하는 단어의 개수만큼 벡터의 차원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사실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죠.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 뜻이 비슷한 단어를 표현할 수 없다는 점이에요. 개와 강아지는 굉장히 유사한 단어지만 뭐 어쨌든 완전 똑같은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10000이라고 개를 표현했다면 강아지는 새로운 원합 벡터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선형대수학적으로 본다면 이 두 개의 벡터는 수직 관계에 있습니다. 즉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0이라는 것이고 이게 선형대수학적으로는 두 벡터가 전혀 관계없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봤을 때 개와 강아지가 전혀 연관이 없는 단어다라고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겠죠. 사실 이것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워드 벡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 distributional semantics, 즉 단어의 뜻은 주변에 자주 나타나는 단어들로 표현된다 라는 이제 주장을 영국의 한 언어학자가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이 개념에 의해서 단어의 뜻을 주변에 나타나는 단어들로 표현을 해보자. 즉 단어의 맥락은 주변에 나타나는 다른 단어들에 의해 정해진다 라는 것을 주장을 했고 그래서 아래 예시를 보면은 제가 직접 읽진 않겠지만 이 뱅킹이라는 단어가 물론 이제 사전에는 특정한 뜻이 정해져 있지만 이 문장 속에서도 우리가 이 주변에 나타나는 이 단어들로 대략적인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이용해서 주변의 단어들을 이용해서 이 중심 단어를 뜻을 표현해 보자 라는 이제 접근이 제안됐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단순히 하나 원합 벡터에 1대1 매칭시키는 게 아니라 주변 단어에 의해서 이제 하나의 벡터를 인베딩을 만들게 됩니다. 사실 이 워드 벡터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렇게 표현했을 때 물론 이제 여기서도 단순히 2차원은 아니에요. 여기서 expect라는 단어만 봐도 이게 일단 2차원은 아니죠. 이게 이제 좀 보기 쉽게 2차원으로 축소시켰을 때 본다면 이제 여기 come하고 go 되게 유사한 의미를 가진 두 단어의 벡터가 워드 벡터가 굉장히 비슷한 위치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뭐 are, is, were, was 이런 단어들 역시 비슷한 위치에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벡터의 이런 차원도 축소를 하면서 이제 워낙 벡터가 아니다 보니까 굳이 단어의 개수만큼의 이제 벡터의 차원이 필요하지는 않았고 그리고 이처럼 유사한 뜻을 가진 서로 다른 두 단어가 서로 이제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0인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슷한 위치에 이제 위치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워드 벡터들도 일종의 이제 학습 진행을 거쳐서 이제 워드의 최적의 인베딩을 찾게 됩니다. 이 인베딩은 우리가 단순히 인간이 보고 그 뜻이 유사하니까 비슷하게 위치시킨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워드 투백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중심 단어를 기준으로 그 주변에 나타나는 단어들을 보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는 중심 단어의 빈칸을 뚫어놓고 이제 주변 단어들을 보는데 또 이때 중요한 개념은 윈도우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중심 단어를 예측하는데 만약에 문장이 정말 뭐 몇천 몇만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문장 혹은 뭐 글이라고 했을 때 하나의 단어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뒤에 몇천 개씩의 단어를 모두 살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윈도우라는 것을 정해서 이제 앞뒤로 몇 가지 단어만 살펴볼지를 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을 바탕으로 가운데 중심 단어의 빈칸을 뚫어두고 빈칸에 올 단어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다른 방법은 이제 중심 단어를 주고 그 주변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학습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는 것이
NLP 프로젝트나 이런 공부를 하게 되더라도 이런 워드 벡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학습을 하게 될 기회는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워드 벡터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도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워드 투백이 근데 이제 현재 우리가 NLP를 하면서 사용하는 워드 임베딩은 아닌데요. 왜냐하면은 이 워드 투백이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윈도우 안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가 큰 의미가 없는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예시처럼 I like deep learning, I like NLP라는 두 문장에서 I like가 나오는데 사실 뭐 NLP라는 단어를 예측하는데 I like라는 문장이 예측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 단어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를 제한했을 때 이 윈도우 안에 있는 단어들이 이 중심 단어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 별 의미 없는 단어일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윈도우를 무한정으로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윈도우 안에 있는 단어들만 가지고 예측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측해야 될 단어를 뱅크라고 했을 때 윈도우를 넘어서 뭐 예를 들어 머니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물론 이제 그 가운데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봐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머니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앞에 있는 I went to the 보다는 이제 뱅크라는 단어를 예측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단어겠죠. 근데 이게 윈도우 밖에 존재한다고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머니로부터 뱅크를 유추해야 되는데 윈도우 밖에 있다 보니까 이 머니라는 정보가 전혀 쓰이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드200에는 이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방법이 글로브인데 이 글로브 같은 방법은 전체적인 통계 정보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I like enjoy deep learning, 뭐 I like NLP, 뭐 I like deep learning, I enjoy learning, 뭐 deep learning 뭐 이런 문장들이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단어들이 얼마나 같이 한 문장에서 등장하는지를 이제 통계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온 단어들은 좀 적은 가중치를 둬서 별로 이제 예측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정보다라는 식으로 이제 학습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종의 두 단어가 동시에 등장할 확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근데 뭐 이것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죠. 왜냐면은 이렇게 행렬을 만든다는 것은 결국 행과 열의 차원이 모두 전체 단어의, 물론 여기선 문장이 3-4개밖에 되지 않으니까 몇 가지 안 되지만 결국 우리가 모든 많은 문장에 대해서 학습을 하다 보면 결국 그 문장에 등장하는 모든 단어의 수만큼 행과 열의 차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역시 여기서도 원핫 벡터랑 유사하게 이제 행렬의 차원이 커지면 메모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사용하는 워드 벡터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이 워드2백과 글로브의 장점을 적절히 섞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궁금하신 분들은 CS224인 강의나 아니면 또 따로 찾아보시면 충분히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워드 벡터를 학습했을 때 그럼 이 워드 벡터가 정말 잘 만들어졌는가, 워드 임베딩이 정말 이 단어들의 유사한 의미를 모두 보여주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워드 벡터 어널로지스, 즉 단어들 간의 관계를 잘 유추하는지를 테스트를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맨 대 워맨은 킹 대 뭐라고 했을 때 뭐가 퀸임을 이제 충분히 이제 유추를 할 수 있는데, 이제 워드 벡터로 똑같은 추론을 진행하게 됩니다. 대신 여기서는 이제 킹이라는 워드 벡터에서 맨이라는 벡터를 빼고, 즉 킹이라는 단어에서 맨 남자라는 정보를 빼고 거기다가 여자라는 정보를 더했을 때 가장 가까이, 물론 이게 완전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치만 이제 이렇게 이 그러니까 벡터들의 연산을 했을 때 그 연산의 결과와 가장 가까이 있는 단어 벡터 임베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제 퀸이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잘 만들어진 워드 벡터겠죠. 그래서 실제로 결과를 보시면 먼저 일단 이 카테고리가 2개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유의해서 봐주시고, 네, 여기 맨과 워맨 관계를 보시면 사실 이게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아요. 이게 좀 더 완전 수직에 가까운 것도 있고 좀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도 있는데, 이제 대략적으로 똑같은 의미를 가졌지만
성별만 다른 단어들이 대략적으로 이제 위아래 직선의 형태로 관계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비교급과 이런 slow, slower, slowest, short, shorter, shortest의 관계 형태 역시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충분히 학습이 된다면 컴패니어 CEO 관계들도 비교적 다른 것보다 약해 보이긴 하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어지는 이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드 벡터에 대해서 알아봤으면 다음으로 랭귀지 모델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NLP가 CV와 다른 점이 무엇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다루고 싶은 것은 워드 벡터에 대해 배웠지만 이제 한 단어가 아니라 문장을 처리하고 더 나아가 글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이 문장과 글이라는 것은 좀 사진과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을 예측해보라고 했을 때 오늘이라는 단어만 알려줬을 때 뒤에 들어갈 문장을 예측해보라고 한다면 정말 다양한 말들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하나씩 단어를 추가해 갈수록,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을 봤을 때 오늘 수업이 1교시인데 늦잠을 자서 수업에 늦었다 혹은 이것도 다양한 말이 나올 수 있겠지만 비교적 오늘이라는 단어만 주고 그 뒤를 예측할 때보다는 좀 더 예측할 수 있는 혹은 만들어낼 수 있는 문장이 혹은 의미가 상당히 제한적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읽을 때도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에 따라서 뒤에 올 문장이 어느 정도 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충분히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NLP가 비전과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랭귀지 모델링은 이제 앞에 나온 단어들을 바탕으로 다음에 올 단어들을 예측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The students open their 하고 빈칸이 있을 때 뒤에 올 수 있는 단어들로는 books가 될 수도 있고 laptops가 될 수도 있고 exams, minds 여러 단어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것은 이 앞에 온 단어들, 즉 여기서는 1번부터 4번 즉 4개의 단어를 가지고 5번째 단어를 예측하게 되는데 첫 번째부터 t번째까지의 단어들을 바탕으로 이제 t 플러스 1번째 올 단어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확률로서 접근을 하게 되고 이 계산을 했을 때 가장 t 플러스 1번째 올 단어로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무엇인가, 그래서 그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가 t 플러스 1번째 단어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랭귀지 모델링은 사실 우리 실생활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죠. 구글에서도 이게 몇 단어밖에 치지 않았는데 뒤에 문장들을 자동 완성시켜주거나, 이것도 이제 일종의 검색 엔진이 앞에 우리가 작성한 단어들을 바탕으로 뒤에 검색할 단어들이 뭘까라고 예측을 해서 이제 미리 알려주는 것이고, 핸드폰에서도 이렇게 자동 완성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죠. 이것도 일종의 랭귀지 모델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랭귀지 모델을 어떻게 학습을 할까? 어떻게 랭귀지 모델을 이제 랭귀지 모델링을 하려면 사실 터무니없는 것을 예측하면 안 되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를 예측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까를 많이 고민했을 때 이제 Ngram 랭귀지 모델을 학습하자라는 이제 접근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제 N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N개의 영속되는 단어들을 의미하고요. 이제 유니그램은 한 단어, 즉 사실 여기선 연속되는 단어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 예시에서는 the students opened their 다 하나의 유니그램이 되게 됩니다. 바이그램은 이제 2개의 연속되는 단어들로 the students opened their 이렇게 모든 조합을 이제 찾게 되고, 트라이그램이나 포그램 다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N그램으로 어떻게 랭귀지 모델을 학습할까를 본다면 일단 한 가지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t 플러스 1번째 올 단어는 앞에 n-1개의 단어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가정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한다면 앞서 말했지만 랭귀지 모델링은 첫 번째부터 t번째까지의 모든 단어를 보고 t 플러스 1번째 올 단어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 t 플러스 1번째 올 단어를 예측할 확률이
굳이 우리가 첫 번째부터 t번째까지 보지 않고 앞에 이 n-1개의 단어만 보고 예측을 하더라도 이 확률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이제 가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학습 데이터에서 이제 앞에 n-1개의 단어가 나타났을 때 아니죠. 이제 앞에 n-1개의 단어가 나타나는 횟수에서 이 t 플러스 1번째가 이 단어, 즉 뭐 예를 들어 students open their books라고 한다면 이 우리 학습 데이터에서 나타난 students opened their 이라는 모든 students opened their이 나타난 모든 문장의 개수를 세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w, 뭐 예를 들어 books가 올 확률은 이제 그 개수 중에서 students opened their books 라는 문장이 나온 횟수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드린다면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가진 학습 데이터 중에 students open their 이라는 문장이 나타난 게 총 1000개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 중에 400개는 그 뒤에 books라는 단어가 온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students open their books라는 문장이 400개가 나타났다면 1000개 중에 400개가 books였으니까 우리가 이제 students open their 다음에 올 단어는 books다라고 예측을 할 확률이 0.4가 되게 됩니다. 반대로 exams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횟수는 이제 100개라고 한다면 이제 students open their 다음으로 올 단어는 exams라고 0.1의 확률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Ngram 랭귀지 모델은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먼저 sparsity problem이 있는데 이제 단순히 개수를 세다 보니까 이제 분자나 분모가 0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먼저 분자가 0이 되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뭐 예를 들어 students open their exams란 exams 여기 있구나. 그러면 students open their laptops라는 문장이 사실 정답인데 만약에 학습 데이터엔 그런 문장이 하나도 없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카운트를 할 때는 학습 데이터에서만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에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제 카운트가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students open their laptops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문장이지만 단순히 학습 데이터에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이 랩탑이라는 단어가 올 확률을 0으로 예측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분자에 작은 입실론 숫자를 더해서 물론 이 Ngram 랭귀지 모델은 지금 사용하지 않지만 이제 과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자에 작은 숫자를 더해서 그래도 모든 단어가 올 확률이 0이 되지는 않도록 해주는 방법이 있었고요.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제 분모가 0이 된다는 것이겠죠. 사실 수학적으로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분모가 0이라는 것은 우리 학습 데이터에 students open their 이라는 문장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ng에서 n-1g으로 보게 됩니다. students open their 이라는 문장이 나오지 않았다면 학습 데이터에 opened their 이라는 문장을 찾게 되고 만약에 그것도 없다면 there라는 유니그램으로만 이제 there 다음에 올 단어를 이제 모두 찾고 그래서 이제 there 다음에 나올 단어로 확률이 가장 높은 단어가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이 외에도 스토리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 카운트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모든 ng램을 저장해 둘 필요가 있어요. students open there이라는 트라이그램이 몇 개가 있는지 students open their books라는 포그램이 몇 개가 있는지 이거를 모두 저장해 놔야 되기 때문에 메모리 측면에서 좀 비효율적이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Ngram 랭귀지 모델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으로 제시됐던 것이 이제 Fixed Window Neural Language 모델이에요. 이제 윈도우라는 개념을 아까 설명드렸는데 여기 다시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도 비슷하게 이제 the students open their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게 되는데 여기서 fixed window가 이제 윈도우 크기가 4라고 가정을 해본다면 the students open their 이라는 단어를 인풋으로 넣어서 다음에 올 단어의 확률들을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여기서 원학 벡터를 이용하게 되는데 아까 원학 벡터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 원학 벡터는 무엇이냐라고 궁금하실 수도 있는 분이 있을 텐데, 그래서 잠깐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 여기서 원학 벡터는 일종의 사전에서 이 단어들의 인베딩을 찾기 위한 인덱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의 인베딩을 구해서 이제 이어서 하나의 워드 인베딩 벡터를 만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문장, 윈도우 인베딩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인베딩된 벡터를 히든 레이어에 통과시키게 되고, 히든 레이어를 통과시킨 값에 이제 한 번 더 이제 리니어 레이어를 통과시켜 준 다음에 소프트 맥스를 취해줘서 이제 다음에 올 단어들이 무엇인지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때 출력으로 나오는 단어 벡터는 차원이 당연히 단어의 개수만큼이 돼야겠죠. 그래서 그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확률이 높은가를 계산을 해줘야 되고, 사실 이 픽스드 윈도우 뉴럴 랭귀지 모델도 지금 쓰이는 방식은 아니에요. 물론 이 뉴럴 랭귀지 모델 방식이 그 기존에 엔그램 모델이 가지고 있던 스파시티나 스토리지 프로블럼을 해결했지만 여전히 이 픽스드 윈도우의 크기가 작다라는 문제점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students open their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는데 이 4개의 단어만으로 예측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이 문장의 원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앞을 좀 더 본다면 여기 as the proctor started the clock, the students opened their 이라는 문장이거든요. 이 proctor이 지금 조금 헷갈리는데 아마 시험 감독관이라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이 proctor라는 단어를 본다면 사실 북스나 뭐 랩탑보다 exams가 오는 것이 더 맞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포그램 혹은 윈도우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윈도우로 접근하게 된다면 이제 충분히 유의미한 단어를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윈도우 크기를 늘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윈도우의 크기를 늘리면 늘릴수록 이 히든 레이어를 통과하기 위한 W 매트릭스의 이제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결국 이것도 파라미터 값이기 때문에 윈도우의 크기를 늘리면 늘릴수록 파라미터의 개수가 많아지고 메모리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인풋 단어들을 처리하는데 이제 대칭성이나 규칙성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 단어들의 인베딩을 하나로 읽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히든 레이어를 통과할 때 W와 곱해질 때 W에 서로 다른 파라미터와 곱해지게 됩니다. 사실 하나의 단어를 처리하는데 서로 다른 파라미터를 적용해서 처리하는 게 맞는가라는 문제점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the students open their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exams라고 했을 때 이 또 다음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students랑 open their exams를 다시 인풋으로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students를 처리하기 위해 W에 곱해지는 파라미터가 앞선 단계에서 곱해진 파라미터의 값과는 많이 다르겠죠. 그래서 같은 단어를 처리하는데도 서로 다른 값을 곱하면서 이제 구하는 게 맞는가라는 것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물론 이제 생각하시겠다 그게 맞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대칭성이 없다라는 문제점이 존재하고, 그리고 역시나 우리가 이제 처리하고자 하는 문장의 길이는 다양할 수가 있는데, 이런 Fixed Window Neural Language 모델은 이름처럼 고정된 길이의 인풋만 처리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것은 인풋의 길이에 상관없이 작동하는 뉴럴 아키텍처이기 때문에 Fixed Window Neural Language 모델도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이었지만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해 볼 것이 RNN 오늘의 주제인데요. 이 RNN은 제목에도 있지만 Recurrent Neural Networks의 앞글자를 따온 말이고요. 그래서 이 recurrent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기존에는 여기서 다시 보면 히든 레이어를 통과한 이 벡터가 단순히 출력만을 위해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RNN에서는
히든 레이어를 통과한 히든 스테이트가 출력층으로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이 히든 스테이트를 다시 다음 계산의 입력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까지 처리한 정보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앞문장, 즉 앞에 나온 단어들의 내용을 충분히 담고 있을 것이라는 예측 때문에 그러면은 이 앞에 나온 단어들의 정보가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데도 필요할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또 만들어진 정보가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데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출력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데 좀 더 도움을 주기 위해 다음에 입력으로 다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역할을 하는 노드를 이 초록색 부분을 셀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전의 값을 기억한다라고 해서 마치 메모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메모리 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RNN 셀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RNN은 이제 다양한 형태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인풋과 아웃풋의 길이를 유동적으로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기존 엔그램이나 픽스드 뉴럴 랭귀지 모델에서는 이제 인풋의 길이가 항상 고정적이었는데, 먼저 이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다대일 다대다부터 설명을 드리면, 다대일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이 인풋은 하나의 단어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을 줬을 때 이 문장의 가장 쉬운 태스크로는 이제 이 문장의 감성이 긍정이냐 부정이냐를 뭐 단순히 예측하는 이제 클래시파이어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RNN을 활용할 수 있고, 다데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계속 말했던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일, 첫 번째 단어를 주고 두 번째 단어를 예측한 다음에 이거를 다시 두 번째 단어를 넣어서 세 번째 단어를 예측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데다도 가능할 수 있고, 1대다는 무엇이냐, 이게 단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NLP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미지 캡셔닝 태스크를 생각해 주시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제 하나의 인풋, 즉 사진을 넣었을 때 사진과 가장 어울리는 단어들을 만들어주는, 이제 문장을 만들어주는 태스크를 사용할 때도 이 RNN의 형태를 사용할 수 있다고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Recurrent Neural Network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개념은 이제 인풋을 처리할 때, 즉 하나의 단어를 처리할 때 같은 웨이트 W를 반복적으로 적용하자라는 건데요. 네, 이게 일단 Recurrent라는 개념과도 가장 연관되고, 아까 Fixed Neural Network에서 말씀드렸던 문제점 중 하나가 대칭성이 없다라는 문제점이었는데, 이제 서로 다른 단어를, 그리고 다른 위치에 오는 같은 단어를 처리할 때 항상 똑같은 웨이트 W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대칭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수식을 보면은 이제 이 단어 벡터들은 원학 벡터고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제 인베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한 단어를 인베딩을 하기 때문에 여기 오타가 있는데, 그냥 한 단어에 대한 워드 인베딩이 있고요. 그래서 이 워드 인베딩을 히든 레이어에 보내게 됩니다. 이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같은 웨이트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W가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하게 됩니다. WH와 WE가 있는데, WH 같은 경우에는 이전 노드로부터 전달받은 히든 스테이트를 대칭적으로, 즉 규칙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이제 WH고요. 이 WE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스텝에서 들어온 단어의 인베딩을 처리하기 위한 W 값이 파라미터 값이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B1은 바이어스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계속해서 히든 스테이트를 다음 스테이트로 넘겨주면서 예측을 하게 되고, 이 똑같이 랭귀지 모델링과 같은 경우에는 더 스튜던스 오픈 대열을 각각 한 번씩 넣어주게 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음에 올 단어가 무엇인지를 예측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장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선 북스라고 예측을 했네요. 이제 북스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 똑같이 워드 인베딩을 만들고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예측을 할 수 있는데, 픽스드 뉴럴 랭귀지 모델과 다른 점은 이번엔 4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더라는 5개의 단어를 모두 이용해서
속도 예측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인풋의 길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 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할 때 좀 더 차원적으로 이제 행렬끼리 어떻게 곱해지나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현해 놓은 방식이니까 좀 더 이 RNN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 혹은 나중에 RNN을 직접 구현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서 이제 이 행렬들의 차원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RNN의 장점은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인풋의 길이에 상관없이 작동하는 모델이고요. 이전 인풋에 대한 정보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사이즈가, 즉 우리는 이제 히든 스테이트를 처리하는 파라미터, 그리고 워드 임베딩을 처리할 파라미터만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와 달리 다시 돌아와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픽스드 윈도우 크기가 작다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윈도우의 크기를 늘려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이 W 파라미터의 크기가, 그 개수가 많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는 모델 사이즈가, 즉 우리는 이 히든 스테이트를 처리할 WH와 임베딩 벡터를 처리할 WE만 필요하면 되기 때문에 이 인풋의 길이가 아무리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두 개의 파라미터의 개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인풋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이즈를 고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모든 인풋을 이제 같은 단어가 다른 위치에 온다고 해서 다른 파라미터 값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서로 다른 단어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파라미터의 값을 곱해서 이제 처리를 하는 규칙성이나 이런 대칭성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RNN도 이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요일에 배울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제안이 되었고, 그래서 이 RNN이 가진 문제점으로는 가장 먼저 계산 속도가 느리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네 번째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히든 스테이트가 필요하고, 또 세 번째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하기 위해선 두 번째 히든 스테이트가 필요하고, 이렇게 앞에 단계 히든 스테이트가 계산이 되어야 다음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딥러닝의 가장 중요한 이 병렬성을 활용할 수 없다라는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이게 모델이 제한된 이 아이디어 자체는 이제 이전의 인풋에 대한 정보들을 모두 반영해서 예측을 한다.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잘 될 것처럼 구조적으로는 잘 구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현을 해보고 이제 활용을 해보니까 몇 단계 이전으로 갈수록 그런 이전 정보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 즉 이전 정보들을 어느 정도 까먹는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이후에 뒷부분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RNN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봐야 되는데, 이쯤에서 한번 쉬었다 가고 15분 뒤에 다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선 시간에 이제 전반적으로 NLP에서 단어들을 어떻게 처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단어들을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모델들이 문장들을 처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 배워봤고, 그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한 개념이 이제 픽스드 윈도우를 사용한 앵그램 모델에서 픽스드 뉴럴 네트워크, 그리고 이제 RNN까지 등장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RNN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제 인풋을 처리할 때 같은 웨이트를 반복적으로 사용한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점이 이제 이 RNN 모델을 학습할 때 좀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먼저 일단 RNN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을 하는 과정에 대해 살펴보면은 각 스텝 T마다 이제 앞에 T-1개의 단어를 이제 기반으로 해서 T번째에 올 단어가 무엇인지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 예측을 한다는 것은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예측한 값과 실제 정답을 비교해서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러스를 계산을 하게 되고, 이제 각 스텝마다의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러스를 계산을 해서 이제 그것을 모두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낸 값을 이제 전체 이제 러스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림으로 좀 더 살펴보자면 이제 스텝 첫 번째 스텝에서는 이제 더라는 이제 단어의 임베딩과 이제 이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는 이제 단어의 정보는 없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문장의 시작이다라는 정보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와 더라는 이제 첫 번째 단어의 임베딩을 인풋으로 받아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측을 한 값과 실제 정답을 비교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스텝에서의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스텝에서도 이제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와 스튜던트라는 임베딩 벡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이제 세 번째 단어에 대한 이제 예측을 하게 됩니다. 이 예측값과 역시 정답인 오픈드 사이에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네 번째도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최종 로스는 이 모든 스텝에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더한 다음에 그게 만약에 t개가 있다면 t분의 1을 해줘서 그 평균 값을 이제 전체 로스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랭귀지 모델에서 좀 학습할 때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하는 게 이제 teacher forcing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학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개념이고, 이제 t-1개의 인풋으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데 당연히 틀릴 수 있잖아요. 아까도 들어드렸던 예시에서 가장 첫 번째 단어인 오늘만 가지고 이제 두 번째 단어를 예측하라고 했을 때 가장 물론 학습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도 사실 오늘 뒤에 올 수 있는 단어는 너무 많고, 만약에 이게 처음 학습을 하는 거라고 하면은 오늘 뒤에 올 단어로 정말 생뚱맞은 것을 이제 예측을 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학습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오늘 다음에 갑자기 뭐 예를 들어 정답은 수업이인데 아까도 말했듯이 뭐 나는이라는 단어를 예측을 했다고 해봅시다. 사실 여기서 두 번째 단어로 뭔가 이제 저희가 문장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다음에 나는을 예측했다면 이제 다음 단어를 예측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을 다시 넣어야 그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게 좀 더 문장을 만들어낸다는 관점에선 자연스러울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문장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모델이 이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단어를 오늘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두 번째 단어를 이제 나는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두 번째 인풋으로는 원래 정답인 뭐 수업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다음에 스튜던트가 아니라 the cat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정답인 스튜던트를 두 번째 인풋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teacher forcing이라고 하는데, 모델이 잘못된 문장을 이게 만약에 정답을 넣어주지 않고 만약에 the cat이라고 예측을 했다고 해서 cat을 넣어주게 된다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와는 전혀 다른 문장을 이제 학습 데이터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을 한다는 의미와는 조금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이 잘못된 문장을 학습하지 않도록 예측한 단어가 아니라 실제 정답을 다음 인풋으로 넣어주는 개념을 이제 teacher forcing이라고 하고요. 마치 선생님이 다음 단어는 student야라고 알려주고 그거를 이제 인풋으로 사용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사용해서 이제 실제로 문장이나 글을 만들어낸다고 했을 때는 사실 학습을 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해진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델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문장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고, 이런 텍스트 제너레이팅을 하는 경우에는 만약에 my 다음에 favorite 예측을 했다면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favorite을 두 번째 인풋으로 넣고, 그러면 이제 이 hidden state인 my favorite이라는 정보가 만약에 사라지지 않았다면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그 다음 단어는 season이라는 것을 모델이 예측하고 다시 그것을 인풋으로 넣어주고, 이것을 반복하는 과정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RNN의 백프로퍼게이션은 이제 다른 모델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과정은 이제 다른 모델의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을 계산하는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딱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저희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인풋을 동일하게 처리하기 위해 WH라는 매트릭스를 반복해서 사용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반복하게 사용하는데 그 각 단계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가지고 곱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미분을 하고, 그리고 이 값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다른 모델과는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T번째 러스에 대해서 WH를 이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업데이트 하려고 할 때 이것을 매번 각 스텝마다 이 계산한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각 스텝마다 WH가 존재하기 때문에 각 스텝마다 WH로 이제 러스를 계산한 값이 있을 텐데, 그것을 그때마다 WH를 업데이트 해주는 게 아니라, 사실 다른 모델에서는 그게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면 그게 다시 쓰이지 않기 때문에 바로바로 업데이트 해줘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WH가 저희가 순전파, 그러니까 forward propagation을 할 때 고정된 값을 사용해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역전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그 각 스텝 t-1, t-2마다 이 WH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구해주고 그것을 바로바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된다면 그 이후에 역전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WH의 값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역전파의 개념은 결국 순전파를 이제 다시 역으로 계산한다라는 개념인데, 만약에 이것을 중간중간에 값을 업데이트 해주게 된다면 순전파에서 사용했던 WH의 값과 이제 역전파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WH의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옳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 해야 될 값을 다 저장해 두었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 저장해둔 값을 전부 다 더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된 모델을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제 랭귀지 모델을 평가하는 방법 중에 가장 특히 제너레이팅에 대해서는 이제 perplexity라는 지표를 사용하게 돼요. 이제 perplexity에서 perplex라는 단어의 뜻은 뭐 당황하다, 당혹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perplexity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델이 얼마나 헷갈려 하는가,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perplexity를 계산하는 수식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이 정답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 단어를 가지고 모델이 예측, 두 번째 단어 뭐 the students open their 다음에 올 단어가 아까 말했지만 정답은 exams인데, 이제 exams라고 예측한 확률이 몇인가, 그리고 그 다음에 올 단어의 확률이 몇인가를 이제 모델이 어떤 확률을 예측을 하는가를 살펴보면 돼요. 근데 이 확률이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역수의 형태를 취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생각을 해보면 확률이 만약에 1이라면 이 역수를 취해도 1일 것이고, 만약에 확률이 0에 가깝다면 이 역수를 취하면 무한대에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물론 t분의 1로 좀 정교화를 해주긴 하지만 어쨌든 이 확률이 낮아지면 큰 값을 곱하고 확률이 1에 가까우면 이제 1에 가까운 값을 곱하게 된다는 점에서 곱하기 때문에 당연히 확률이 낮을수록 모델이 잘 예측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곱한 값이 크면 클수록 당연히 모델이 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되고, 1에 가까울수록 이제 모델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도 perplexity가 모델이 헷갈려하는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헷갈려하는 정도가 크다는 것은 모델이 잘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모델이 헷갈리지 않고 정답을 잘 예측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 모델들의 퍼플렉시티를 계산한 결과인데요. 가장 맨 위에 있는 게 아까 설명드렸던 n그램 모델입니다. n그램 모델의 퍼플렉시티는 67.6이고 나머지는 다 RNN 기반 모델인데 이제 아래로 갈수록 RNN 기본적인 RNN에서 더 발전된 형태의 RNN이라고 볼 수 있어요. 퍼플렉시티 값을 보면은 n그램 모델은 67.6인 반면에 이제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준 RNN 구조의 모델은 이제 30이라는 퍼플렉시티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퍼플렉시티는 낮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기존의 n그램 모델에 비해서 RNN의 성능이 훨씬 좋다는 것을 이 지표를 통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랭귀지 모델링은 지금까지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다음에 올 단어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태스크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 랭귀지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이 발전해 왔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이제 RNN이 마지막이었는데 RNN이 그렇다고 해서 랭귀지 모델링에만 쓰이냐라고 하면은 또 그런 것은 아니에요. RNN의 구조를 잘 활용하면 단순히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분야의 다양한 태스크에 사용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POS 태깅, POS라고 하면 이제 단어의 품사를 의미하는데 각 단어가 어떤 품사를 지니고 있는지. 근데 이건 단순히 그냥 단어만 보면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단어라고 해도 품사가 다양하게 쓰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앞선 문맥 정보를 바탕으로 품사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RNN의 구조를 활용하면 이런 단어들의 품사를 맞추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고요. 여기에 예시로 써놓진 않았지만 Annual Recognition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마 Name, Entity, Region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각 단어가 아이쿠 어쩌고저쩌고 이제 문장이 있으면 아이쿠가 이제 네임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리전, 나라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건지 이제 파악하는 태스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역시 맥락 정보에서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RNN 구조를 사용하면 이런 태스크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거는 이제 NLP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태스크 중 하나인 Sentimental Classification입니다. 이제 감성 분석이라는 태스크인데 아까도 다대 1 구조를 설명드리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문장을 인풋으로 받아서 해당 문장이 긍정적인 문장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문장인지를 판단하는데 RN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RNN을 사용해서 이제 감성 분석을 할 때는 좀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는데 이렇게 첫 번째 그림에서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만 가지고 이제 이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가 이 전체 문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RNN의 구조의 특성상 이전 정보를 계속해서 옮겨왔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에는 모든 문장 그리고 모든 단어에 대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뒤에 이 문장의 전체 정보를 이제 히든 스테이트가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럼 이 히든 스테이트가 문장의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이 문장이 긍정적인 문장인지 아니면 부정적인 문장인지 이것을 판단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는 이제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 모든 히든 스테이트를 다 사용해서 이 센텐스에 대한 인코딩을 만들 거야 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방식이 어찌됐든 이 RNN의 구조를 사용해서 이 센텐스에 대한 인베딩 벡터를 만들고 그 인코딩된 벡터를 바탕으로 이 문장이 긍정적인지 아니면 부정적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태스크로는 퀘스천 앤서링도 이제 NLP 태스크 중에 유명한 태스크 중 하나인데 사실 퀘스천에 대한 답을 직접적으로 생성한다기보다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퀘스천이라는 이 문장 여기서 What nationality was Beethoven? 이라는 문장을 어떻게 이 퀘스천에 대한 인코딩을 할 것인가. 물론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컨텍스트, 그러니까 다른 그런 글에 대해서도 인코딩하는 모델이 따로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퀘스천에 대해서 인코딩하는 방법에서 이런 RNN의 구조를 사용해서 퀘스천을 인코딩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구조를 사용해서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도 접근할 수 있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고 마찬가지로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있다가
아마 목요일에 자세하게 다루게 될 건데 이따 끝나기 전에 잠깐 다루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태스크로 설명드릴 것 중에 마지막은 스피치 레코그니션인데 이게 어떤 태스크냐면 이제 음성 정보를 바탕으로 이 음성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출력을 해내는 태스크인데 아까도 말했지만 RNN의 가장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기 위해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넣어주게 됩니다. 아까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를 설명드릴 때 뭐 이게 문장의 처음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뭐 만약에 그 문장이 퀘스천의 형태라면 사실 우리가 퀘스천이라는 것은 물음표를 봐야 알 수도 있는데 뭐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에 이게 뭐 질문에 관한 문장이다라는 것을 넣어줄 수도 있고 그런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는 이제 그런 목적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데 그런 스피치 레코그니션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 히든 스테이트에 이런 오디오의 정보를 인코딩한 벡터를 넣어주면 그 인코딩된 벡터를 바탕으로 이 오디오가 어떤 문장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RNN은 현재 잘 쓰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던 게 계산이 느리다라는 점은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이게 딥러닝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결국 GPU를 사용해서 병렬적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점인데 이 RNN은 이전 히든 스테이트가 계산될 때까지 현재의 히든 스테이트를 계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병렬적으로 처리할 수 없어서 계산이 느리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제가 이 RNN의 구조 자체는 이전 정보를 반영해서 현재의 아웃풋을 출력해보자라는 이제 목적에서 만들어진 구조였는데 실제로는 그 좀 멀리 떨어진 단어들은 의미들이 잘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 RNN의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을 계산할 때 아까는 이제 W에 대해서 W라는 파라미터를 계산할 때 백프로퍼게이션이 다른 모델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점에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이제 이 히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백프로퍼게이션을 이제 진행을 할 때 체인 룰에 의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 체인 룰은 이제 네 번째 떨어진 이제 스텝 4의 로스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가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 한다고 하면은 이제 체인 룰을 반복해서 적용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중간에 히든 스테이트에 있는 값들을 살펴보면 이제 곱하기를 하게 되는데 이 값들의 값에 따라서 이제 RNN의 백프로퍼게이션에서 이제 문제가 조금 생길 수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exploding gradient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곱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각각의 미분 값이 지나치게 크게 되면은 이 곱했을 때 그 값이 훨씬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체 그레디언트의 값이 커지게 된다는 뜻인데 그레디언트의 값이 커졌을 때는 이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진행할 때 그 업데이트가 좋지 않은 업데이트일 가능성이 높아요. 머신러닝이나 뭐 딥러닝을 공부해 보신 분이라면 이런 그래프의 형태를 한 번쯤 보셨을 텐데 그레디언트가 너무 크게 되면은 사실 여기서 최저값으로 가기 위해선 이 방향으로 가는 건 맞지만 이게 너무 크게 가다 보면 오히려 발산을 해버려서 로스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결국엔 뭐 미니멈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너무 많이 가게 되면 좀 지나치게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여러 번 해야지 이게 수렴을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사실 그레디언트가 큰 거는 그렇게 업데이트 관점에서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앞서 말했지만 이 곱해지는 값이 너무 커지다 보면은 결국엔 우리가 그 그레디언트가 러스가 0으로 수렴하게 만드는 그런 그레디언트 방향을 찾을 수 없게 되고 이제 업데이트가 잘못 이루어지다 보면은 만약에 러스가 이처럼 만약에 계속 커지다 보면은 아까 뭐 오늘 나는 수업에 늦었다라는 문장을 예측해야 되는데 전혀 생뚱맞은 단어를 예측하게 될 수도 있겠죠. 러스가 계속 커지다 보니까. 하지만 이 exploding gradient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이 gradient clipping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데
가장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계산한 그레디언트의 값이 저희가 설정한 threshold 값보다 너무 크다 싶으면 그것을 이제 크기를 그냥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그레디언트 클리핑의 목적은 저희가 이제 어쨌든 그 방향 자체는 그 러스가 줄어드는 방향은 맞지만 그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크기만 줄여주면 이제 러스가 0이 되는 지점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그레디언트 클리핑을 적용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그래프에서 방향은 맞지만 이게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기 때문에 크기만 줄여주면 이제 이 익스플로딩 그레디언트는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 번째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점인데요. 이제 반대로 각각의 값이 너무 작으면 1보다 작은 값을 사실 이거는 네 번째 러스에 대한 거니까 이게 3개밖에 곱해지지 않지만 만약에 몇십 개, 몇백 개의 단어들에 의해서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러스를 계산하고 그레디언트 업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이런 값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곱해지게 되는데 이게 단순히 다 1보다 작다고만 해도 0에 가까워지는 값이 되게 됩니다. 그레디언트의 값이 0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결국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과 동일하고요. 업데이트가 일어나지 슬라이드가 2번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왜 문제가 되냐, 이 그레디언트가 0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학습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 사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이 H1에 대해서 H1이 두 번째 러스를 계산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세 번째 러스를 계산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네 번째 러스를 계산하는 데도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로스에 대해서 전부 다 그레디언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돼요. 근데 사실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곱해지는 값들이 0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사실 이 러스에 대한 영향으로부터 업데이트 되는 값은 거의 없고 이 가까이에 있는 러스에 대해서만 이 히든 스테이트가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멀리 있는 단어들의 러스는 이 히든 스테이트의 값을 바꾸는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뜻이고, 결국 이 첫 번째 단어와 네 번째 단어 사이의 관계는 잘 학습이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어의 거리가 멀어지면 생각보다 이 RNN이 이 멀리 떨어진 단어들 사이의 연관성을 잘 학습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걸 잘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관점에서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을 해결하기 위해서 RNN을 좀 더 발전시킨 구조의 이제 모델이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Long Short Term Memory RNN, RSTM이라고 부릅니다. 이 RSTM의 구조가 생각보다 복잡해서 이것을 수식을 전부 이해하기는 사실 LSTM만 설명을 해도 2시간 넘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조가 꽤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구조를 설명드리기보다는 물론 수식을 써놓긴 했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수식을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LSTM에 관련돼서 좀 더 찾아볼 수 있는 링크도 같이 걸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찾아보면 되고, 오늘은 LSTM이 그냥 그 베니싱 그레디언트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개념을 도입했는지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베니싱 그레디언트가 생기는 문제가 이전 정보를 계속해서 전달하는데 이제 그 히든 스테이트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그러니까 이 히든 스테이트가 이전 정보를 계속해서 저장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히든 스테이트의 역할은 그대로 두고 이 메모리, 그러니까 이전 정보를 기억하는 스테이트를 따로 만들어서 구조를 만들어 보자 라는 개념에서 만들어졌던 게 LSTM이고요. 그래서 실제 구조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게 RNN에서 하나의 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RNN과 조금 다른 점은 RNN에는 이제 하나의 셀에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때 히든 스테이트 하나만 남겨줬는데 이제는 2개의 이제 스테이트가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것이 이제 히든 스테이트고 위에 있는 것이 셀 스테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셀 스테이트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전 정보를 기억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고요. 네, 이게 LSTM 수식인데 사실 이걸 설명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수식 자체를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는데, 그냥 이 F는 forget이라는 의미고 I는 input, O는 output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forget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정보를 받아서 어떠한 정보를 읽고 어떠한 정보를 남길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input gat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인풋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이제 cell state에 추가할지, 즉 다음 스테이트로 어떠한 정보를 넘길 것인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게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웃풋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풋을 받아서 어떤 정보를 이번 스텝에 아웃풋 레이어에 전달할 건지, 즉 히든 스테이트의 값이 되겠죠. 그 히든 스테이트의 값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게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LSTM에 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Vanishing Gradient, Exploding Gradient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사실 이것은 단순히 RNN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 Vanishing Gradient 문제는 저번 주 목요일에도 배우셨듯이 이제 딥러닝 모델이 레이어가 여러 겹 쌓일수록 이제 층층 깊어질수록 그레디언트가 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고, 이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이제 ResNet이라는 것을 배우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저번 주에 배웠던 ResNet 같은 경우에는 이 딥러닝 레이어를 이제 위로 여러 개 쌓았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이고, RNN 같은 경우에는 방향은 위로 쌓진 않았지만 옆으로 결국 많이 쌓다 보면은 똑같이 베니싱 그레디언트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NN의 형태에 대해서 좀 LSTM 말고도, 기본 RNN 말고도 좀 더 발전된 형태, 좀 더 다르게 사용되는 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첫 번째로 바이디렉셔널 RNN이 있습니다. 어떤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문장을 꼭 앞에서부터 읽는 게 옳은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이 예시에 The movie was terribly exciting, 저희가 전체 문장을 다 읽고 나면은 이게 정말 긍정적인 문장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모델은 결국 단계별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The movie was terribly까지 읽었을 때 모델의 입장에서는 terrible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그럼 이 문장은 이미 이 단계에서 되게 부정적인 문장이라고 판단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물론 이제 exciting을 추가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그게 완화되긴 하겠지만, 이 terrible이라는 단어의 영향이 만약에 크다면 이 단어의 이 바이디렉셔널 RNN을 적용하지 않고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그냥 기본적인 형태의 RNN의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 terribly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이 전체 문장이 부정적인 문장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약에 저희가 문장을 뒤에서부터 읽는다고 하면은 exciting부터 읽게 되니까, 그러면 반대로 이 문장은 오히려 긍정적이라는 것에서 먼저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특정 태스크, 즉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감성 분석을 할 때 뒤에서부터 읽으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어떠한 태스크들은 꼭 앞에서부터 읽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부터 읽는 것이 태스크를 수행하는데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발전한 모델이고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문장을 다 읽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방향으로 읽었을 때 RNN의 구조고요. 똑같은 구조를 적용하되 뒤에서부터 읽게 되는 게 이제 이 두 번째 있는 초록 색깔 RNN입니다. 각각은 이제 그 단어의 히든 스테이트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 히든 스테이트를 모두 사용하게 되는데, 아웃풋을 히든 스테이트로 사용할 때는 그냥 단순히 두 개를 이어 붙여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멀티레이어 RNN이 있는데요. RNN의 구조가 이제 수평적으로만 되게 긴 구조인데, 그렇다면 이거를 여러 층을 쌓아보면 어떨까라는 개념에서 발전한 모델입니다. 사실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같은 형태의 블럭을 여러 레이어로 쌓아보려는 시도가 있었고, 그거를 이제 RNN에서도 RNN을 여러 겹으로 쌓아보면 성능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관점에서 모델이 발전하게 된 거고요. RNN이 이미 가로로 굉장히 딥한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이제 레이어를 위로 쌓아보자. 그래서
위로 쌓았기 때문에 멀티레이어 RNN은 이제 스택드 RNN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이 멀티레이어 RNN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이 모델을 설명할 때 아래에 있는 레이어는 좀 lower level 피처를 이제 추출하게 되고 higher RNN은 좀 high level 피처를 추출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사실 저희가 잘 알 수 없는 블랙박스 모델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제안한 사람의 이제 의견으로는 첫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에서는 각 단어의 의미들을 파악하고 두 번째 레이어는 그 단어들이 그 문장 안에서 어떤 구절로 활용되고 뭐 어떤 역할로 활용되고 세 번째는 더 나아가서 뭐 좀 더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나 뭐 이런 좀 더 깊은 의미를 파악하는 데 사용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늘 딥러닝 모델이 그렇듯이 이게 단순히 엄청 많이 써낸다고 해서 항상 좋아지는 건 아닌데 뉴럴 머신 네트워크 트랜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잠시 머신 트랜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이 드리자면 이건 강의 노트에 없는 거고 아마 목요일에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이제 인풋으로 받는 문장이 있고 그 인풋에 이제 그거에 대응되는 문장이 있겠죠. 이게 불어인데 어떻게 읽는지는 잘 몰라서 이제 이 불어를 바탕으로 번역을 했을 때 He hit me with the pie라는 문장이 번역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코더는 이 인풋 문장을 인코딩해서 이제 넘겨주면 그것을 디코더가 그 인코더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어떻게 번역하는 게 옳은가라고 이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신 트랜슬레이션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 멀티레이어 RNN을 사용해보자라는 그 접근이 있었고요. 이것을 할 때 인코더, 즉 이제 인풋 센텐스, 불어의 문장에 대해서는 2개에서 4개 정도를 쌓았을 때 가장 성능이 좋았고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레이어를 쌓았을 때 그 성능이 가장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에 배우게 될 트랜스포머를 배우게 될 텐데 이제 목요일에는 이제 트랜스포머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 뭐 다음 주나 아니면 이제 남은 딥인투디 기간 동안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많은 NLP 모델을 배우게 될 거예요.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건 그런 트랜스포머를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모델들인데 저희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할 때 사용되는 모델은 그런 모델에서는 이렇게 RNN의 구조를 이제 12겹 혹은 24겹으로 쌓아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성능이 가장 좋았다고 해요. 생각보다 시간이 조금 남긴 했는데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오늘 한 내용을 요약을 드리자면 RNN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제 NLP를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컴퓨터가 단어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대해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원학 벡터를 사용해서 단어의 의미를 표현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보니까 월드 벡터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이제 단어들 간에 벡터들 사이에 좀 연관성이 있도록 학습을 해보자라는 개념에서 월드 벡터가 등장을 했고 월드 벡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랭귀지 모델링이라는 태스크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이 발전된 순서에 따라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을 드렸던 거는 이제 엔그램 모델이고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Fixed Window Neural Network 그리고 이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RNN이라는 모델이 발전했고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 RNN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좀 간단한 방식인데 되게 획기적으로 해결했던 방식이 목요일에 배울 어텐션이라는 개념을 도입한 트랜스포머거든요. 그래서 일단 RNN에 앞서서 설명드렸던 엔그램 모델이나 픽스드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냥 어떤 개념으로 이러한 모델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그리고 어떤 문제점을 가져서 다음 모델들이 등장했는가 이런 흐름을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RNN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인 흐름과
이제 왜 발전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이해를 해주시되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RNN이 가진 문제점은 그 구조 때문에 갖는 문제점이 많아요. 그 W 이제 리커런트하게 반복적으로 사용되다 보니까 백프로퍼게이션 과정에서 exploding gradient 혹은 vanishing gradient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문제점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었는지 LSTM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걸 좀 더 획기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냐라는 내용을 제가 이제 목요일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디스커션 퀘스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디스커션 퀘스천 총 2개인데, 먼저 첫 번째는 RNN이 이제 아래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빈칸을 예측해보라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잘 학습된 RNN이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정답을 낼 가능성이 높은 문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장들이 크게 어렵지는 않은데 위에 문장도 아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이고, 좀 더 설명하기 쉽게 이 문장을 예시로 들면 The writer of the books 다음에 올 단어를 예측하라고 하면은 사실 사람들이 판단할 때는 is가 맞는 답인데, 잘 학습된 RNN이라고 하더라도 R이라는 정답을 낼 확률이 높아요. 그래도 위의 문제와 같은 경우에도 정답은 티켓스인데 RNN은 뭐 프린터나 다른 단어를 예측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왜 RNN이 이렇게 잘못된 예측을 하는지 이것을 좀 오늘 설명드렸던 베니싱 그레디언트 관점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RNN을 사용하면 제가 이제 문장에 대한 인코딩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를 그냥 문장에 인코딩된 벡터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 외에 또 어떤 방법이 있을지 제가 수업 중에 한 가지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 그 외에도 꼭 정답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어떤 방법들이 더 있을 수 있을지 그것을 좀 더 생각해보고, 그런 방법들 중에서 어떤 게 좋은 방법일까, 항상 제일 좋은 방법이 있을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을지, 그런 것을 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딥인투딥의 이 디스커션 퀘스천은 아직 안 올려놓긴 했는데 제가 오늘 중으로 적어놓을 예정인데, 어쨌든 이 강의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꼭 그걸 작성하지 않으셔도 먼저 작성해 주셔도 상관없고, 이걸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